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30 중반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분께는 재밌는 이야기가 되고 어떤 분께는 경각심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서론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려졌습니다.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갓난아기로 발견된 저는 보육원에 맡겨져 보육원 선생님을 어머니로 또 보육원 식구들을 형, 누나, 동생들로 생각하며 자라게 됐죠.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보육원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힘도 별로 없었고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알아도 그걸 느낄 시간이 다른 보육원생들 덕분에 없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 반에서 보육원 출신은 나밖에 없어지자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과 어울리기 힘든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에 친구들과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은 금방 그 벽을 허물곤 했는데 친구들 부모님께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걸 반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 같은 보육원 출신, 고아 출신은 행동 하나에 꼬리표가 붙기 정말 쉬웠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 청소년은 보육원 출신보다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이 생기지만 보육원 출신 중 한 명만 비행 청소년이 되어도 어디 보육원에 사는 날라리다, 양아치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 보육원 출신 원생들에게 전부 편견이 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잘못이 없어도 의심과 경계의 눈빛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자라며 저는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빛이, 반응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은 머리를 가져도 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상대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학 시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 점수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를 포기하고 그보다 서너 단계 낮은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남들과 똑같이 취직해 목숨을 거는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직해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지 저희같이 빈털터리 고아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발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찍 취업보다는 사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상황도 따라줬죠. 고아라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현역 재회 덕분에 그 기간 2년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작은 사업이 제법 좋은 결과로 이어지며 자신감을 얻게 됐죠. 그 자신감으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사업 방향으로 노선을 튼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저만의 사무실을 열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사무실의 컴퓨터 세대, 직원은 저 하나인 사업이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됐어요. 조금씩 성장하던 제 사업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컴퓨터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 흐름으로 인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던 저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사장이 됐죠. 거기다 내놓는 아이템마다 좋은 반응을 얻어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제가 원하던 경제적 성공을 이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스스로 제 평생 따라붙었던 보육원 출신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어요. 성공을 위해 제 곁을 내주지 않아 저 혼자였고 고아라서 저런다는 말을 듣기 싫어 행동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강박으로 성공은 했지만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타나며 제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소정이었어요. 우연히 제가 운동하는 곳과 제가 취미인 음악 모임에서 계속해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처음엔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마치 저를 아는 듯이, 아니 저와 같은 보육원 출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제 피해의식 때문에 생긴 호감이겠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며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지 알 수 있었죠. 집안 자체가 넉넉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를 보며 나를 투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여자라면 날 감싸 안아주지 않을까,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고 우리는 사귀게 됐어요. 이후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강물이 흐르듯 잔잔하게 또 순조롭게 흘러갔죠.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든든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다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가족들까지 저에게 많은 응원과 위로 또 격려를 해주었죠. 여자친구 가족들을 생각보다 일찍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역시 여자친구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유, 이거 참 우리가 연애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그냥 가자고 했는데 우리 첫째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혀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아빠 봐봐.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지? 소정이 얘가 얼마나 자랑하던지 귀에 먼지가 않게 말하길래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 아빠도 알잖아. 소정이 까다로운 거. 이제까지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진 남자가 몇이야. 언니, 뭐 어때? 어차피 승현 씨가 네 마지막 연애 상대 아니야? 좋아 죽겠다며. 다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며.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진짜. 하하하. 우리 소정이가 승현군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야, 이거 아빠가 마음의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소정이 너도 이왕 잡을 거면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말로만 듣던 것보다 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더 잘나 보여. 과찬이십니다. 제가 사정도 많은 사람이라 마음에 안 드실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아유, 너무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네. 무슨 사정 가지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리고 그게 오히려 대단하다고, 장하다고 지켜세울 일이지. 왜 마음에 안 들 부분인가? 자네가 살아온 삶 중에 부끄럽고 자네 잘못인 게 있나? 아니잖아. 그 어려움 다 극복하고 번듯이, 아니 사회의 대단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왜 주눅이 들어? 난 자네 배경, 살아온 이야기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봐서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내심 소정이랑 결혼했으면 싶었다고. 내 딸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라 놓치기 아까워서 말이지. 근데 소정이 뜻도 그렇다면야 나도 환영이지. 아빠,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오빠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빠랑 언니가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오바하는 거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딸 남자친구에 대한 칭찬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말에 아버님 말씀이 진심이든 아니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만남의 좋은 기억 때문인지 여자친구 아버님과 언니를 만나는 게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꽤 자주 셋이서 넷이서 만나며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하하, 아이고 희한한 사람일세. 자네 나이에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다 그쪽으로 일을 하는데. 싫어하는 것보단 일이 돼서요.
마냥 즐기질 못하니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생각이 안 드는 걸 취미로 삼았습니다. 뭐 음악 듣기, 와인 마시기, 레고 조립 같은 걸로요. 아유, 그래? 그럼 자네가 나 음악 좀 접하게 해주게. 내가 음악 쪽으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거든. 이 소정이가 음악에 취미가 있다는 것도 자네 만나고 알았다니까. 그리고 자네 혹시 낚시 배워보겠나? 낚시요? 그래, 낚시. 내가 봤을 때 자네 성격이면 낚시가 잘 맞을 것 같네. 내가 또 낚시 광이기도 하고. 사실 내 꿈 중에 하나가 자식 데리고 낚시하는 거였는데 얘들이 낚시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때? 자네 나랑 가보겠나? 네, 뭐 저야 가르쳐 주신다면 좋죠. 아우, 벌써 남자끼리 뭉치는 거야? 아빠 제부 데리고 적당히 돌아다녀요. 그러다 소정이 화내. 제부, 아빠 따라다니면 고생 엄청 해요. 파도 쳐도 그거 맞으면서 낚시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아요. 싫으면 우리가 아빠한테서 보호해 줄 테니. 네? 네. 오빠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갑자기 말을 더듬고 얼굴은 왜 빨개지고. 아니 그냥. 난 알겠는데. 나한테 제부 소리 들어서 그렇죠? 맞죠? 네? 네. 좀 당황스러워서. 아이고, 우리 제부 귀엽네. 어머, 오빠 진짜야? 자네 그런 걸로 얼굴 빨개지면 앞으로 우리 집에 어떻게 오려고 그러나? 내가 박서방하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워낙 자주 만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여자친구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저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그 감정이 부끄럽고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이 보호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후 여자친구 식구들과는 그렇게 가족 같은 관계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아우, 진짜 우리 남편은 끝까지 프로포즈 안 하려나 보다.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밀어주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지. 뭐? 결혼? 그러니까 소정아, 내가 결혼을 왜 먼저 못 꺼내냐면. 알아. 오빠 배경이 항상 붙잡고 망설이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용기 내는 거야. 오빠, 나랑 결혼하자. 응?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제게 먼저 용기를 내줬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됐죠. 그렇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이를 알리고 허락받기 위해 예비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처가에 간 그날은 이전까지 생각한 것과 달리 굉장히 긴장됐어요. 사실 예비처가 식구들과 한참 전부터 교류가 있기도 했고 이미 사위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안 떨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다 같이 모여 저녁 시간 하듯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떨려왔어요. 더 오랜 시간 거울 앞에 서서 얼굴과 옷차림을 확인했고 준비한 선물 이외에 더 챙길 게 없나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여자친구 앞에서도 떨려하는 그 모습을 숨길 수 없었고요. 오빠 지금 떨어? 왜 그래? 평소처럼 하면 되잖아. 아빠랑 언니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나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떨리지? 평소처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네. 소정아, 그 꽃보다는 한우가 더 낫겠지? 우리 가다가 백화점 좀 들려서 한우 좀 사자. 한우를? 선물을 저렇게 사놓고 또 사? 됐어. 그리고 지금 집에서 오빠 온다고 한우 잔뜩 쌓아놨어. 근데 뭘 또 사? 그래? 그럼 꽃을 살까? 꽃은 뭔가 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영양제? 영양제라도 살까? 아니면 선물을 더 사? 됐어. 충분해. 그냥 구색 갖추려고 하는 자리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나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이랑 연 끊고 살 거야? 뭘 그렇게 더 하려고 그래.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면 기대만 커져. 지금 딱 충분하니까 가자. 그래도. 늦겠어. 얼른 가자.
여자친구의 재촉으로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 더 잘 보일 준비를 할 수도 없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잔뜩 긴장된 채로 예비 처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도착한 예비 처가 때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긴장하고 있던 저는 혹시 저 때문에 나온 큰 소리는 아닐까 싶어서 더 떨려오고 귀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게 내가 확인하라고 했지. 지금 이제 와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집에 다 왔다는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가서 언제 받아서 언제 또 올래? 진짜 내가 준비 좀 확실히 하라고 했더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게. 에휴, 기다려봐. 내가 전화해 볼 테니. 소정아, 내가 좀 이따가 들어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들어갈 집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저러는 거지? 우선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들어가서 왜 저러나 보고 올게. 아빠, 왜 그러는데? 그리고 언니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리고 싸우더라도 좀 조용히 싸우지. 오빠 오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왜? 큰 목소리가 난 이유가 저 때문이 맞는지 궁금했던 저는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현관문에 귀를 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안쪽에서는 더 이상 처가 식구들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괜히 더 긴장되고 알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던 저는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다툼의 원인이 아니게 오늘 결혼 허락받는데 아무런 일도 없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이후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여자친구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다행히 다른 처가 식구들 얼굴도 밝아 보였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죠. 미안, 놀랐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식구들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러고 있더라고. 오빠 온다고 긴장했나 봐. 평소엔 높이지도 않던 목소리까지 높이고 말이야.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 우린 자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말이야. 소정이 말대로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우리 귀한 사위 온다고 소연이에게 뭘 좀 시켰는데 그걸 글쎄 까먹었지 뭐야. 그러게 내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에휴, 얘도 자네 온다고 하니까 긴장했나 봐. 제부 미안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전 이렇게 저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괜히 저 때문에 다투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소정이에게 특별히 다른 건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 전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자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걸. 자네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리고 소연이 얘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걸. 야 소연아, 오늘 우리 박서방 기분 안 좋으면 전부 다 너 때문인 거다. 알지? 아빠 말을 또 왜 그렇게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만 좀 해. 손님 두고 또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두 사람 모두 우리 오빠에게 관심 좀 가집시다. 오빠, 이리 와. 여기 앉아. 목소리가 커진 이유를 듣고는 한숨이 놓였어요.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저 혼자 걱정하고 긴장하던 마음도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죠. 이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처가 식구들과 이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혹시나 너무 격없이 대해 제가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 싶어서 정신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불편하게 보였는지 아버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너무 격식 차리지 말라며 술을 권하셨어요. 박서방 자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결혼 허락한다니까. 아니지, 자네도 알잖아. 진작에 결혼 허락했고 자네는 이미 내 사위라는 걸. 근데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한 가족이라니까. 그런 좀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야지. 이 사람이 너무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면 그것도 별로야. 오히려 내가 섭섭하고 자네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래도 장인어른 앞에서 예의를 차려야죠.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더 불편해서 그래. 어떻게 내가
자네를 박서방이 아니라 승현이 뭐 내 아들이라고 불러야 하겠나? 내가 말로는 박서방이라고 부르지만 자네 내 아들로 생각하는 거 몰라? 그러니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친아들처럼 행동하라고. 자네 아버지 앞에서 취할 수도 있고 방구도 좀 낄 수 있는 거지 않나? 좀 편하게 대하라고. 나도 딸만 둘이라 아들이 필요해서 그래. 응? 그래요, 제부. 우리 아빠 딸 둘에 끼어서 맨날 아들 타령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우리 아빠 아들 갖는 소원 이루게 해줘요. 그래도 오빠 괜찮아. 우리 가족들 뒤끝 없는 거 알지? 혹시 오빠가 취해서 실수하더라도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할 테니까 아빠 소원 좀 들어줘. 내가 책임질게. 자, 그럼 소정이까지 허락했으니까 자네 지금부터 내 아들이네. 그럼 이 술 한 잔 받고 자, 짠하세. 아니지, 짠하자. 내 아들 승현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죠. 평생 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던 저였어요. 남들과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저에게는 고아라 못 배운 티를 낸다. 부모가 없어서 저렇다는 편견과 손가락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항시 행동하는데 예의 차리는데 조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강박을 떨쳐내게 됐죠. 그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어서 기뻤고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에서 돈 걱정이 사라졌을 때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예비 장인어른이 주는 술자를 주는 대로 벌컥벌컥 마셨죠. 그렇게 한참을 마시고 또 마시다 보니 술에 잘 취하지 않던 저도 취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길 정도로 말이죠. 원래였으면 좀 취했다 싶었을 때 기억이 끊기기 직전에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고, 실수하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취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민낯이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실수하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예비 처가 식구들에게는 보여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 편히 취했고 잠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편히 잠들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희미하게 처가 식구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든 제가 중간에 한 행동으로 술이 깬 거죠. 사실 제가 술을 못하는데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저는 술 자체가, 그 알코올 자체가 몸에서 받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술 몇 잔만 하면 금방 몸이 빨개지고 위에서부터 알코올 냄새가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정말 정신력 하나로 끝까지 버티는 거였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취해서 한 실수로 편견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봐 또 끝까지 술에 취하지 않아야 분위기 망치지 않고 인간관계든 사업에 있어서든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텼던 거죠. 거기다 술에 취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토를 하면 술에서 금방 깬다는 거였어요. 제가 술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 꼭 토를 하는데 그럼 터질 것 같이 빨간 제 온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술도 곧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에 만취하고 잠에 든 그때 저도 모르게 신체적 반사작용으로 토를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술에서 깨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 실수를 깨달았을 땐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 술과 잠에서 깼다는 걸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떡할지 생각하며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처형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점점 이상해지는 그 대화를 말이죠. 아이씨, 야 조용히 안 해. 그러다 깨겠어. 왜? 뭔데? 자다가 토를 하잖아. 아이씨. 토하면 토한 거지 뭘 난리야. 냄새 나니까 얼른 치워. 그리고 술 깬 건 아니지. 아니니까 토하고 처자고 있지. 아이씨 진짜 별지랄 다 하네. 그만 두들거리고 얼른 작업이나 하자. 시간 얼마 없어. 이놈 깨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진짜 돈 벌기 힘들다 힘들어. 남의 넌 토까지 치워줘야 하고.
제 실수가 크긴 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과 대화가 너무 이상했어요. 뭐 말투야 가족끼리 말하는 거니 제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사무적인 대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처가 식구들이 내 앞에서 조금 더 화목하게 보이는구나, 내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죠.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바로 이어지는 대화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비 장인어른과 처형은 제 털을 치운 다음 제 휴대폰을 가져가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에 은행 앱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깔 수 있는 앱이 뭐가 있는지 서로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친구가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저를 반쯤 일으켜 세워 소파에 기댔습니다. 기대고 난 뒤에는 제 외투에 있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서 장인어른과 처제에게 줬죠. 아우 힘들어. 이제까지 둘이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일을 망쳤으면 제대로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짜증나네. 쉽게 할 일 힘들게 만들고.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거 시간도 쫓기고 깨어날까봐 긴장돼서 미치겠구만.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멍청한 전현한테 물어야지. 전현이 가져오기로 한 걸 안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거 하나리면 쉽게 재울 수 있는 걸 전현 때문에 이 고생을... 아우씨. 진짜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더럽게 물고 늘어지네. 그리고 안 가져온 거 아니라고. 너 때문에 서두르다 흘렸다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내가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내가 병원 가서 다시 받아서 오겠다고 했잖아. 쥐가 가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더럽게 쫑알거려. 흘린 거나 안 가져온 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결국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네가 정신머리 없게 실수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다들 마음 졸이며 개고생할 필요 없었어. 우리 중에 가장 한 것도 없는 년이 실수까지 해놓고 입만 살아서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술 먹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에이, 네가 이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 털어먹어서 학교 나갔다 오지. 아유, 이 멍청한 것아. 그리고 네가 병원 갔다 올 시간이면 애 벌써 집에 갔어. 병원은 언제 가고 집엔 언제 오고 약효는 언제 나오는데 그거 먹고 얘가 언제 잠들겠냐? 거기다 처형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분위긴 좋겠어? 내가 몇 번을 확인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와서 없어졌다고 말하냐? 오늘이 몇 달간 설계한 그 결실을 보는 날인데 그걸 실수해? 그리고 뭐 쫑알. 야, 내가 말술 아니었으면 지금 이러고 있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끝이야, 끝이라고. 이제 우리 총알도 다 떨어져서 얘 더 속일 수도 없어. 오늘만 해도 이 집 빌리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아이씨고, 이제 우리 돈도 다 떨어진 것도 내 탓이야? 그러게 내가 이 새끼 마음 적당히 사자고 했지. 잘 사는 티 너무나도 이상해 보인다고 적당히 하자고 했잖아. 근데 네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며. 내가 설계 틀어줄 수 있으니까 좀 아끼라고 했는데 네가 쓴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내 탓이야? 그리고 번번이 짭스한테 잡혀서 학교를 집처럼 들락거린 사람이 누군데? 너잖아, 너. 근데 어디서 날 아마추어로 봐? 뭐? 전현이 끝까지 지가 실수하건. 예비 처가 식구들의 수상한 행동에 더 수상한 대화를 들으며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술이 덜 깨서 뭘 잘못 보거나 아직 꿈속인 줄 알 정도였어요. 근데 전 분명 술이 깬 게 맞았고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그 상황은 현실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죠. 그때 여자친구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다들 그만 안 해? 그래서 계속 목소리 높여서 얘 깨울까? 여기서 끝내? 돈은 돈대로 쓰고? 다들 돈 안 벌고 싶어? 돈 벌려고 이제까지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야. 야, 최현진, 어찌됐든 네가 실수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다 계속 불만이야? 그리고 오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거 왜 계속 제 성질을 건드려? 지금 잘못 따지는 게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다 떨어졌다며.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한다며. 다들 정신 차리자. 지금부터 다른 얘기 꺼내지 말고 우리 계획에만 집중하자고. 그래서 은행 앱은 다 깔았어? 돈 빌릴 사채업자 번호도 다 준비됐고? 그리고 오빠, 얘 확실히 취한 거 맞지? 어떻게 지금이라도 입에다 술 넣어야 해? 중간에 깨면 안 되는 거 알지? 야, 내가 술 먹다 죽을 뻔했어. 확실히 취했다고. 지금 봐봐, 완전히 뻗었잖아. 토해도 토한 줄 모르고 자고 있어. 저땐 누가 어버가도 몰라. 눈 강제로 벌려도 모른다고. 그리고 깨도 술 취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못해. 그럼 준비 다 되면 내가 얘 눈 벌려서 인증 가능하게 할 테니까 차례대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돈 이체해. 비밀번호 거기 3개 중 하나니까 그걸로 하고, 은행 중에 모바일로만 대출 가능한 데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채로 가는 거야. 알겠지?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가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상황에 놓여진 게 아니더라고요. 범죄 현장, 그것도 철저히 저를 속인 범죄 현장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범죄자 3명이 저를 둘러싼 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까지 마음먹은 여자친구가 저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 장인어른 처형이 사실은 사기꾼들이었어요. 저를 속여 제 마음을 얻고 저를 어떤 방법으로든 불가항력 상태로 만든 뒤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과 본인 인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사채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평생 범죄와는 관련되어 본 적 없는 저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겁이 났어요. 거기다 아직은 내가 사랑한 여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게, 제가 사람 좋은 모습을 한 장인어른과 처형이 사기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이 돌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3사람은 자기들 계획대로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고 했어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한 사기꾼이 가지고 있었고 도망치려고 했더니 3사람이나 상대해야 했어요. 거기다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은 한덩치 하는 사람이었고 여자라고 하나 저 하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2이나 있었죠. 도망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선택지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죠. 저는 3사람이 방심하는 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술에 만취한 척하지만 속이 안 좋아 토를 하려는 척을 했죠. 뭐야, 왜 저래? 아니, 또 토하려고 저러나 본데? 야, 네가 화장실로 데려가, 화장실로! 아, 오빠가 데려가. 내가 부축할 힘이 되겠어? 아이씨, 하필. 야,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네가 해, 네가. 아, 이 아저씨가 미쳤나? 왜 계속 그걸로 뒤집이는데 왜? 저러다 토하겠다. 아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헛구역질을 하자 3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그 정신없는 사이 저는 곁에 있던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를 하는 척하다 화장실 문을 잠갔어요. 문을 닫은 뒤 세면대물에 가장 세게 틀고 변기를 여러 번 내리며 소리가 최대한 묻히게 한 다음 경찰에게 전화하고 신고를 넣었죠. 이후 제발 빨리 경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간 제가 좀처럼 나오지 않자 밖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야? 쟤 왜 안 나와? 안에서 뻗은 거 아니야? 이 새끼 지금까지 잘하다 갑자기 사람 힘들게 하네. 오빠, 얼른 데리고 와. 아이씨, 이거 뭐야? 왜 문이 잠겼어? 야, 아니다. 박서방, 자네 괜찮나? 문은 왜 잠갔어? 박서방! 왜, 답이 없어? 안에서 자는 것 같아? 여기 이걸로 문 열어봐. 오늘 밤 진짜 길다 길어. 아, 눈앞에 다 와가지고 왜 이러냐? 이건 또 왜 이래? 이거 문은 열렸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안에서 미는 것 같은데? 뭐? 밀어? 그럴 리가. 쓰러져서 문에 기대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쓰러졌으면 그래도 문은 열리지.
이거 내가 힘주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 어이 박서방, 자네 깼나?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네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 토를 하던데. 박서방, 이 문 열게. 자네 왜 이러나? 꺼져 이 사기꾼들아.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봤어. 너희 다 사기꾼이잖아. 너희 가족 아니잖아.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린가? 돈을 뜯다니. 자네 아무래도 술이 많이 취해서 악몽을 꾼 것 같네. 그러게 오빠,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나 다 들었어. 너희가 내 휴대폰 가져다 은행 앱 확인하고 깔고 내 비밀번호 이용해서 돈 뜯는 거, 그리고 사채 쓰려는 거 다 확인했다고. 거기다 너희들 가족 아니잖아. 전부 다 남이잖아.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이러는 거잖아. 밖에서 화장실 잠금 장치가 풀린 순간부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만, 제발 경찰이 올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걸 다 말했어요. 그러자 제 반응에 당황한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든 문을 열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제가 속지 않고 모든 걸 다 봤다고 하자 곧바로 태도를 돌변했어요. 가면을 벗고 원래 모습을 보여줬죠. 아이씨, 되는 일 더럽게 없네. 야, 아무래도 저거 묻거나 어떻게 다른 손을 써야 되겠다. 아는 사람 중에 입 잘 닫게 하는 사람 있으면 연락 좀 해봐. 수소문 하든가. 뭐? 뭘 어쩌려고? 야이씨, 우리 시간 없어. 여기 내일 아침이면 깨끗이 정리해서 떠나야 해. 근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다 알았다고 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가만히 둬? 저거 끄집어내서 돈 받아내고 뒤처리해야지. 야,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너 도가내든 쥐야. 내가 이 문 하나 못 부술 것 같냐? 내가 지금 힘 빼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리고 어려운 세상 돈 좀 나눠 갖자.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냐? 너도 고아라서 잘 알 거 아니야.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내 돈을 사기꾼 놈들에게 줘? 거기다 지금까지 날 속여놓고 돈을 달라고? 못 줘, 안 줘. 대신 내가 너희들 깜빵에 보내줄게. 그거면 됐냐? 이게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네. 야, 고아야, 지금 네 휴대폰 우리한테 있어. 그리고 고아이 새끼 하루 없어진다고 누가 찾아?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 나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어? 괜히 까불다 몸 상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순순히 문 열고 돈 내놔. 오빠 그렇게 해. 이러다 진짜 우리도 눈이 돌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오빠 때문에 본 손해가 좀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돈 주고 끝내. 에? 이것들 정말 다 미쳤구나. 너희들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이거 협박이야, 협박이라고. 지금 사람 달래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마당에 감히 협박을 해? 너희들이야말로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알았어? 아, 진짜 이게 끝까지 주제 파악 못하고. 야, 내가 몸 부순다 부숴. 에이! 에이! 협박이 통하지 않자 장인어른인 척 행세했던 사기꾼 놈이 정말로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경찰이 온 거죠. 뭐야, 이 시간에 누구야? 혹시 아랫집 사람인가? 야, 가서 봐봐. 어? 경찰인데? 누가 신고했나 봐. 뭐? 제가 신고한 거 아니야? 아이, 그건 아니지. 저놈 휴대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랑 저놈 소리 질러서 여기 주민 중에 누가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 죄송하다고 하고 보내. 저놈 못 듣게 나가서 말하고. 경찰이 왔다는 소리에 안도한 저는 탈출을 감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경찰이 오자 조금 전과 반대로 사기꾼 놈이 문을 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덩치에서 나오는 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죠. 다시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현관 앞에 와 있는 경찰이었어요.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를 건 상황이었죠. 저는 화장실 안에 감금돼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밖에서 문을 당기고 있던 사기꾼 놈이 이를 듣고 화장실 문에 확 젖혀 들어왔어요. 와선 휴대폰을 가로챘죠. 아이 쥐새끼 휴대폰은 또 어디서 났냐? 어쩐지 경찰이 찾아왔다고 했더니 야 너 조용히 있어라 아니면 확 깨부숴버린다. 웃기고 있네. 여기 사람 찔러봐 이 새끼야. 아주 모가지 비틀어버리려니까.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 위에 올라탄 분 나오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 혹시 신고자세요? 맞으시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어떻게 된 겁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 감금시키고 돈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취하게 만든 다음 제 휴대폰으로 돈 갈취하려고 했다고요. 네? 우선 신고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시고요. 아니 형사님 오해입니다. 저 친구 제 사위 될 사람이에요. 여기 이 상차림 안 보이세요?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왔다가 저 친구가 술에 취해서 뭘 오해한 겁니다. 여기 제 딸들인데 제가 무슨 협박하고 돈을 갈취합니까? 사위 될 사람한테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기꾼 놈들 가족 아닙니다. 신분 조회해보세요. 가족 아니고 다들 사기 전과 있는 사기꾼들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기 제 휴대폰도 저 여자한테 있고요. 그리고 저 남자 같은 휴대폰에 두 분 오시기 전 상황 다 녹음돼 있습니다. 제가 신고하고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요. 휴대폰도 빼앗기고 제압까지 당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출동한 경찰이 저와 연락이 끊기자 수상함에 집 안으로 들어왔고 사기꾼 놈이 제 위에 올라타 제 입을 막고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를 그 사기꾼 연놈들 속에서 데리고 나와 분리시켜줬죠. 그리고 저는 경찰까지 속이려고 하는 연놈들의 거짓말과 정체를 밝혔어요. 제 말에 경찰들은 휴대폰을 증거로 빼앗고 신원조회로 각자 가족관계가 아님을 확인했죠. 확인 후에는 지금 이 상황이 범죄 현장이란 걸 확인하고 곧장 추가 인력을 불렀어요. 그때부터 저는 경찰관들의 보호 아래 그때까지 당한 일들에 대해 진술만 하면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 출동 경찰관이 봤던 장면과 화장실에 갇혀있는 동안 녹음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 사기꾼들에 대한 수사가 바로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기꾼의 행적과 휴대폰에서 범행 계획들 그리고 흔적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모두 의도된 등장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한 신문사와 한 인터뷰를 보고 고아인 저를 등쳐먹으려고 여자 교도소에서 만난 사기꾼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기꾼을 끌어들여 따뜻한 가족으로 위장에 접근했다고 했죠. 그 뒤로는 여러분께 앞서 설명한 그대로였습니다. 경제적 성공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나 태어나 자라고 성인으로 독립해 성공할 때까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대신 한탕 크게 치려고 자기들도 절 속이는 비용을 꽤나 투자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아야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일부러 경제적인 부분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저와 결혼식까지 갈 생각이 없었고 결혼 허락을 받는 그날 렌트한 집에 저를 부른 다음 자기들 계획대로 돈을 다 인출하고 사채로 빌린 돈까지 빼돌린 다음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술로 저를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처제인 척했던 사기꾼이 사건 당일 실수를 하면서 원래 계획이 꼬였던 거였어요. 그 덕분에 술로 저를 인사불성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바꿨고 하필 제가 토하면 술을 깨는 사람이라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술이 깬 후에도 계속해서 운이 따라줘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유린한 그 인간들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제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구하는 세 사람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승현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입은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저희가 무슨 일 있어도 배상할 테니
제발 저희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이렇게 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요. 재밌네. 한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또 한때는 사람 죽을 것 같이 달려들고 이제는 이름에 씨 말끝에 욕까지 붙여서 빌빌거려? 도대체 당신들 뭐야? 원래 사기꾼들이 이렇게 얼굴 두껍고 연기를 잘하나? 그리고 용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속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까지 했으면서 용서? 웃기지 마. 나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서 다시는 똑같은 짓 못하게 만들 거야. 승현 씨, 솔직히 전 그렇게까지 잘못 안 했잖아요. 난 처제 역할이라 승현 씨랑 별로 말을 많이 섞지 않았는데 속여도 여기 두 사람이 작정하고 속인 거죠. 뭐? 야, 승현 씨한테 사기칠 때 가장 신난 건 너였잖아. 네가 아이디어도 가장 적극적으로 내놓곤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승현 씨, 아니 오빠, 난 그래도 진심이었어. 처음엔 나쁜 마음이었지만 오빠 진짜로 좋아하긴 했다니까? 이건 진심이야. 나 용서해주면 오빠 다시는 실망하게 만들거나 속이지 않을게. 에? 진짜 두 사람 다 가관이다, 가관. 저 승현 씨, 난 다 인정합니다.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어요. 처벌 받을 건데 이 두 년은 나보다 더 못된 년들이에요. 승현 씨에게 접근하자고 한 년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인연이고 저 년이 가족인 척하자 인사불성 만들자 설계한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다 하는데 얘들은 아니라고요. 네? 뭐? 오빠, 오빠의 말로 어디서 거짓말이 개소리야. 맞아. 그날 오빠가 승현 씨 처리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반성? 그게 말이 돼? 사기꾼 새끼들 다 조용히 해! 너희들 아무리 내게 용서 빌고 배상이니 뭐니 사탕 발림 소리 해도 소용없어. 너희 같은 사기꾼 말들 믿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처벌받게 해서 잠깐이라도 똑같은 짓 못하도록 막을 거야. 알겠어? 이미 여러 번의 동일 전과로 인해 1, 2년 짧게 살 형도 더 오래 살게 됐던 세 사람은 사기뿐만 아니라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그리고 협박까지 죄가 추가되어 제법 긴 형을 살게 되었어요. 제 바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처벌과 상관없이 저는 어느 1년간 그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인데 안 그래도 고아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쉽게 받는 저에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충격과 시련은 언제나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씻어내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극복하려는 노력 덕분에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까지 만날 수 있었고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극복한 제가 이곳에 나와 제 사연을 말씀드리는 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조심하지만 너무 배척하지 마세요.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계신 좋은 분들과는 더더욱 관계를 두텁게 맺으시고 그 관계가 아직 어색하거나 가깝지 않다면 가까워질 수 있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성탄절이고 또 연말인데요. 특별한 날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시고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